처음으로 광주에 와서, 아니 지방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막 떨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큰데 막 강의를 하다 막 흥분이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럴 땐 볼륨 좀 줄여주세요 하고 미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 원장님이 너무 과분하게 칭찬을 하셨는데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 28회 시험에 대해서 좀 더 편하고 그냥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세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달에 개강을 해서 많이들 요즘 힘드실 거예요. 왜? 다 법규고 또 처음에 낯선 용어들을 과목마다 해야 되고 또 과목 교수님들은 내 과목이 중요하니까 특히 좀 많이 공부하세요 하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은 세법은 공부하지 마세요. 다른 공부,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1월부터 기본서 과정을 들어갈 때부터 정리를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달은 여러분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민법이라든가 학개론, 공법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하시고 세법은 그냥 우리 동호회처럼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자꾸 신경 쓰면 스트레스가 더 많잖아요. 어차피 할 거 즐기면서 하자는 얘기죠. 나머지는 저한테 다 맡겨놓으시고 시험 때까지 저랑 같이 하면은 최대한 필요한 것만, 너저분한 거 빼고 필요한 것만 압축을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2주에 한 번씩 만나면 되겠습니다. 마음 좀 편해지셔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다 배우게 되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보러 가셔도 되는 거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느 분이 되는 거죠? 공인 중개사. 그럼 그 업무에 필요한 세법에 대해서만 공부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세법은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들어가서는 한 몇 건만 겪어보면 다 돼요. 실무하게 되면. 다만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자격증을 따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원장님이 16문제 나오는데 세법 몇 문제 나오죠? 16문제 나오죠? 40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원장님은 다 맞으라고 하는데 자신은 없고요.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10서너 개 정도. 왜냐하면 매번 시험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2-3개 정도는 좀 어려운 거 있으니까 출제한 사람 성의를 봐서 그냥 버려버리란 얘기죠. 다 맞으면은 출제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3개에서 4개 정도, 2-3개 정도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 공부하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법이 뭐예요? 여기서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내가 최대한 이해를 가게끔 설명은 제가 해드려요. 그런데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자 삐그덕대면 날아가는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금방 잊어먹은다 그래서 세법이라고 하죠. 세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애쓰지 하지 말아요. 왜? 다 다음 주에 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려운 게 없고요. 11월, 12월 달은 구태여 나머지 공부하지 마시고 세법은 와서 즐기면 돼요. 적시듯이. 가랑비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11월, 12월은 이렇게 적시는 거. 적셔 놓으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럼 저도 세법이니까 공부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처음 입문 과정에서는 다 처음 배우는 법규 용어인데 이걸 갖다가 6과목을 갖다 다 공부하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내 한 몸 희생하자. 그냥 내 한 몸 희생하고
진행을 해 나가면은 모든 건 제가 통계낸 거에 의해서 정리해주고 다 해드릴 거니까 결석 없이만 나오시면 돼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만 나오시면 어려운 게 없다는 것. 자,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이 첫 시간은 다른 과목도 그렇게 했지만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을 하고 세법 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세법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요건 교재랑 관계없이 1시간 설명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교재에서 밑줄 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꼭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밑줄 쳐야지 마음이 공부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교재에 있는 걸 밑줄 치면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두 번씩 설명을 해가도록 할게요. 괜찮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가 되느냐? 세법이 되는 거죠. 세법이다 그러면 세법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이다 그러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법규다. 그런데 세금이다 그러면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상으로는 세금이란 말 대신에 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에서는 우리가 세금이란 말을 안 써요. 대신에 조세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얘기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요즘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할게요. 어렸을 때 오래간만에 공부한다고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하면 할머니 소리가 들리죠. 얘 누구야?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빨리 자라.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전기세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전기세가 아니라 뭐가 되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오래간만에 친구랑 전화를 많이 하다 보면 또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요. 야, 뭐가 많이 나온다? 전화세. 요게 아니라 뭐가 되죠? 전화요금이 되겠죠. 또 오래간만에 안 씻다가 축구하고 들어와서 땀 흘려갖고 막 씻으면은 또 할머니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수도세가 아니라 뭐가 되죠? 수도요금이 된다. 요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보상이 없는 거예요. 무보상성이다. 반대급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줘.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세금이죠. 그런데 전화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쓴 만큼 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내야 된다. 이런 것, 사용액에 비례해서 내는 걸 우리가 요금이다. 왜?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런데 세금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상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살림 좀 잘 운영을 해주세요 하고 내는 게 세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금의 첫 번째는 강제적이고 보상성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만약에 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뭐가 되죠? 요금이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지금도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화세, 수도세 아직까지도 씁니다. 이제 이거 배웠다고 그래서 야 바보야 너 수도세가 아니야 수도요금이야. 절대로 이러지 말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배운 사람의 여유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보상성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다 배우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되겠죠. 그럼 세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이 범위가 넓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극히 일부죠. 아주 조금이에요. 그럼 요것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배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목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세법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부동산만 100% 아닙니다. 가끔 한두 개 다른 게 추가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시험에는 부동산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세법, 이렇게 어려운 법규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만큼뿐이 없다. 요거 공부하니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보다 최근의 출제 경향이 이제 27회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추가 시험도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출제할 게 없어. 범위는 짧은데, 범위는 적은데 출제할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비비 꼬는 문제가 두세 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세 개 비비 꼬는 건 에이 너나 잘 꼬고 있어라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좀 비비 꼬이는 것. 옛날 10회 이전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막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때 많았었는데, 근데 꼭 문제가 나오면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어르신이 읽때 문제를 읽다 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문제 답을 찾을 거 아니.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개 나와요.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 그런 건 이제 모르면 3번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요건 나중에 우리가 저기 문제풀이 할 때 되면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 답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건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도 해당이 됩니다. 잘 들어두면 거의 맞습니다. 확률이 90%예요. 대단하죠? 제가 노량진 강의 나가서도 이거 기립박수 받은 거예요.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은 이제 아껴놨다가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만 따로 설명을 해야 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출제를 우리가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막 출제하다 보니까 출제 규칙이 있어요. 그 출제 규칙을 분석을 하니까 그런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내 특허를 갖는 거니까 나중에 아껴놨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먼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배우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예요. 아까 적신다고 그랬죠. 물 흐르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흐름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흐름이 뭐가 있냐? 딱 세 가지 흐름만 알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뭐가 있느냐?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요. 집을 삽니다. 무슨 과정이 되는 거냐? 취득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그럼 보유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살다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매각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양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부동산 세법의 50%가 아니라 90%까지 다 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두면은 일단 선은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각 처분을 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 앞으로 1년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당연히 뭘 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취득세죠.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예요. 이 안에는 뭐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럼 팔았습니다. 팔았으면은 뭐가 낼까요? 양도세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오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은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만 알면 끝나게 되죠. 그럼 취득 단계에는 취득세가 있듯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등기를 하면은 뭘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기본이에요. 그럼 사오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내더라. 그 다음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으면 뭘 냅니까?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기본입니다. 그 다음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게 부동산세법의 거의 다가 되는 거죠. 그럼 사올 때는 요거 내고 가지고 있으면 요걸 내고 팔면은 요거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세 가지가 다 여러분 돈벌이하고 관련이 돼 있죠. 취득과 보유와 양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사고 파는 걸 맺어주면 수수료 받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당신 이거 사봐. 물건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 사면 도움될 거야. 세금은 요 정도만 내면 될 거야.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파는 사람들한테 매도인에게는 야 요거 팔면은 세금이 요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남은 거 갖고 또 하나 집을 사. 사고 파는 걸 계속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많이 좋아질수록 여러분 수입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뭐예요? 부동산 대책 나온 거 뭐가 되죠? 가지고 있지 말아라. 여러 개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 이거죠. 돈 없는 사람은 팔아요. 왜? 그렇죠. 세금이 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팔아요. 왜? 까짓 거 세금 내지.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이게 꼭 양쪽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나중에 중개사 업무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좋아요? 사고 파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어도 좋아요. 왜?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임대사업자 해야 되겠죠. 임대사업자 하면 뭐가 돼요? 거기에서 또 세입자들을 여러분이 소개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나 얘나 세금이 두들겨 맞던 안 맞던 공인중개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된다? 뭐 경기도 안 좋고 세금 폭탄 막는다. 이런 거 다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예요? 요번에도 터졌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더 어떻게 되죠? 올라갔어요. 올라간 지역들이 많죠. 세종시도 그렇고 강남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로 신문에 나오는 것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돈벌이는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건 취득세. 무조건 신경 써야 되죠.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재산세. 얘도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얘가 한 6문제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종부세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론에 나오는 조세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세총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매년 2문제 나왔다가 오늘 하는 것이 바로 2017년에는 한 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번 2018년에는 2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설명 잘 들으시면 16개 중에서 몇 개는 먹고 들어간다? 노. 이해를 해야 2개를 맞는 거죠. 배우는 과정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만큼 소화를 하느냐. 그래서 16개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범위를 오늘 나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계 세 가지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단계 세 가지가 있죠. 사오면 취득 단계, 가지고 있으면 보유 단계, 매각 처분을 하면 양도 단계,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 용어 자체는 뭐 아시겠죠? 사면은 몰래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요건 앞으로 개별세법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갈 겁니다. 요렇게 하는 게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다.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개념이 되죠. 각 단계별로 나왔으면 이제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샀다. 돈 주고 사왔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화살표가 이런가요? 거꾸로 해놓을까요? 을에게서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을 했으면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갑이 내야 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건 틀림없이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갑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그럼 뭐에 대해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대상이라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물건을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이 뭐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느냐? 당연히 뭐가 되죠?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세 번째, 과세 표준이 얼마냐?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물건의 가액을 얘기하죠. 우리가 요건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표라고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다 배우셨어요? 경력자신가? 너무들 잘하시니까 내가 당황했어요. 흔한 말로 과표라고 얘기하죠. 사업하다 보면 자네 요번에 어때? 너무 나 과표가 많이 잡혔어? 높게 잡혔어? 세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몇 프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취득을 하면 4% 내야 된다. 그럼 4%에 대한 세율.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산출, 세금을 산출해 주면 끝나게 되겠죠. 요거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요걸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는 얘기죠. 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중개를 할 때 이러한 것은 계산을 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세율이 4%다. 그럼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계산을 왜 이렇게 잘해요? 나는 이거는 쓸 줄 아는데 꼭 이게 힘들더라고요. 10억에 40%면 10%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 4%니까 그렇죠. 4천만 원 세금 내면 되죠. 요거는 세무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더 우리가 조언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세무사한테 맡겼습니다. 지금은 요걸 조언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하면은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배워야 될 건 요겁니다.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그 다음 얼마짜리냐?
세율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세금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요거까지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다 배우는데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시험 위주로 나간다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나오죠. 얘도 틀림없이 나오고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다 나오네요. 다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란 얘기죠. 요거는 취득세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세에서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과세 대상. 얼마짜리로 계산해야 되느냐? 과세 표준. 그 다음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와 요거를 알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집에 쉬어도 돼요. 세법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걸 1년 내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굵직한 것만 OT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알면 똑같은 걸 매달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그냥 뼈다귀만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선 시리즈 2 그래갖고 거기에다 살 좀 붙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심화 과정에서는 거기다 비계를 붙이고, 그러다 보면 시험 문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번에 나올 것만 압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다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10서너 개는 큰 어려움 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앞으로 요 내용이 다예요. 요 내용 다. 표정들이 그럼 이렇게 간단한 걸 뭐하러 1년을 배우느냐. 그렇죠? 잊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은 전체적인 뼈대를 댄 거고, 요거에 대한 거에 이제 내막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세법에 대해서는 연속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개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세총론이라는 게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럼 조세총론 범위가 넓어요. 이 중에서 요놈 나왔다, 요놈 나왔다 빼고 나머지 거 압축해 나가면 거의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처음인데도 대답도 잘하시고 거기다가 용어 자체를 다 알고 계셔서 내일 모레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절대로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낯선 거 나와서.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요. 다 안 해요. 집 사보셨어요? 한 번 사보면 취득세는 안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또 이거 압류 당해보셨어요? 그걸 해야 재밌는데, 그럼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 말소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등기 할 때 그거 한번 해보면은 괜찮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말소 등기를 했을 때 그건 건당 세금이 붙습니다. 한 건당. 왜 이래요? 모르는 눈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야죠. 괜히 모른 척 가만히 있으니까. 말소 등기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 어떻게 돼요? 압류 들어왔다가 이제 빚다 갚았어요. 말소 없애야죠. 우리 상식으로 한번 배우죠. 말소 등기는 한 건당 세금이 얼마죠? 예? 이거 왜 아시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건당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 뭘 또 그러세요? 아픈 사연들이 다 있을 때가 있으니까. 말소 등기는 좋은 거죠. 왜? 소득이 있어서 빚을 갚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숫자가 많이 있는데 출제가 되는 숫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나는 숫자가 어려운데 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자체가 나오는 것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또는 양도를 했다 또는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용어가 뭐가 있느냐, 과세라는 말과 비과세라는 말을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죠. 그럼 비과세는 뭐가 됩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과세가 좋은 걸까요? 비과세가 좋은 걸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가 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법이 뭐가 되느냐? 세법입니다. 민법이다, 형법이다 이런 것들은요, 미안해요, 이 친구를 내가 한 대 때리고 도망갔어. 약간 코피가 났어. 며칠간 이 친구 도망다니면 돼. 그런데 세법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세법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밀리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법 중에 제일 잔인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세법이에요. 그럼 세법에서조차도, 잔인한 세법에서조차도 포기한 게 비과세예요. 세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법 중에서 제일 잔인한 법이 세법인데, 세법에서조차도 안 받을게, 포기한 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사 고시학원 강의도 많이 나갔는데, 대한민국 세법이 왜 비과세 되는 거냐 하면, 비과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세금을 안 내요. 대한민국 세법은 똑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도 똑같고요. 첫째 뭐냐? 나라에 충성할 때.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나라에 기부했을 때, 헌납했을 때, 나라가 나라에 충성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걷질 않습니다. 나라에 충성,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면 세금 안 걷습니다. 왜? 내가 벌어들인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짠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에다가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럴 분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예 자식을 주면 좋지. 그 다음 두 번째, 공익사업. 이건 나중에 돈 많이 버셔갖고 사회복지사업 하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가 여러분에 맞는 비과세예요. 불쌍하게 됐을 때, 짠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 왜 그런 걸까요? 딱 그렇죠. 짠해서. 여기 표현이 맞네. 짠해서. 왜? 오죽 그렇죠. 집 하나뿐이 딸랑 없는데 오죽하면 이걸 팔겠냐 이게요. 거기 돈 생긴 거 너 그냥 세금 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다만 이제 9억이라는 기준 금액을 놓지만은 9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 세법에서 비과세를 좋아하는 건 처음 배울 때 무조건 세금 안 내면 좋을 줄 알아요. 대한민국 세법의 세 가지 비과세 요건은 국가에 충성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해 쓰거나 내가 짠하게 됐을 때, 요럴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건 요거 하나 있지만 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참 슬픈 얘기인데 어차피 짠한 거니까, 외국에 파병을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다리가 지뢰를 밟았다든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유족들이 보상금 받죠. 돈 생겼죠. 세금 걷어야 안 걷어요? 안 걷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근데 나라의 충성도 충성이지만 내가 짠해졌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세법의 비과세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망을 해서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이라든가 내가 장애가 생겨서 받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걷습니다. 이렇게 짠한 것만 하면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간첩선을 신고해서 현상금 받았다. 나라에 충성했으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걸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굉장히 유치한 게 많습니다.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럴 때 목소리 적게 해야 되는데 세법이 구멍이 많아요. 구멍 많습니다. 이걸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중개인 하시는 분들,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은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 16개, 14개 나올 때도 다 맞았고, 그런 분들이 이걸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허점이 있는 걸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뭐예요? 세금만 줄여주면 좋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금의 또 단점,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세금은요, 아는 만큼 세금을 냅니다. 세법을 아는 만큼 세금 내요. 절대로 모르면 세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사장님 똑같은 걸 팔았어요. 저 사장님은 1억을 냈어요. 여기 사장님은 5천을 냈어요. 이분은 2천을 냈어요. 서로 모릅니다. 그냥 내가 낸 게 정당하겠거니 아는 게 거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 세 분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친목 서로 친해지다가 어떤 얘기 나와서 억울해하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왜? 내가 그만큼 몰랐으니까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안 만큼 세금을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과세는 대부분의 세금이 과세니까 시험에는요 많은 것들은 안 나옵니다. 튀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시험은 OX 문제니까 맞냐 틀리냐 지문에서 그거 찾는 거니까 맞는 건 4개 나오고 틀리는 거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세는 많고 비과세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는 비과세에 관한 게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비과세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 짠할 때. 절대 부동산 세법에서 시험 문제에선 나라에 충성하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공익사업에 쓰는 거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이 짠하게 됐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하고 1가구 2주택이지만 비과세는 특례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비과세가 좋지만 짠하니까. 그럼 집 하나 갖고 있다가 한 5년, 3년 호는 갖고 있다가 또 여기엔 또 살아야 돼요. 2년 이상을 또.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집 한 10채 있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집값 올랐을 때 팔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서는 비과세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는 과세되는 게 좋다. 서울역 노숙자한테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지금 희망을 갖고 사세요. 희망이 뭡니까? 장래.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과세가 좋아요, 비과세 좋아요. 그럼 비과세. 그냥 안 내면 좋다 이게야. 짠하니까.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자, 이제 NG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세가 좋은 거예요? 비과세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만 시험 볼 때는 비과세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되더라,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합격을 하셔가지고 개업을 하셨을 때는 이제 과세되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세금 한번 많이 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비과세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됩니다.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세법에는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용어 자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필요 없고 여러분은 직접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잘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 과정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동안에는 민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학개론, 공법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꼭 제가 이 말씀 전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직접 교재를 한번 보고요. 교재가 처음에 다 나와 있지만은 일일이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설명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뼈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376쪽이 나와 있습니다. 376쪽. 조세의 기초이론. 우리가 교재나 공부할 때는 세금이란 말을 안 쓴다고 그랬죠. 학문적으로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조세다. 그러니까 조세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출발하도록 하죠.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조세의 특징에 보면은 1번 과세주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주체라는 건 밑줄 하나 치시고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과세주체에 대한 게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뭐가 되느냐? 과세주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과세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러면 과세주체라는 것은 뭐냐? 과세권자를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세금은 아무나 걷는 게 아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은 둘 뿐이 없어요. 하나 누가 있죠? 국가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국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럼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면은 국세라고 그러고 지자체다 그러면 뭐가 되죠? 지방세라 얘기하는데 요 국세와 지방세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보낸 사람이 세무서다. 그럼 국세가 되는 거고 시청이나 도청에서 날라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방세다. 이렇게 구분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금 걷어서 누가 갖느냐? 중앙정부가 갖으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면 뭐가 되죠? 지방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 2번 됐고요. 3번에 중요한 거죠.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보상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걷는 거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하죠. 거기까지 다 뭐 밑줄 치셨나요? 여기까지는 다 시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교재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밑줄 한번 치시라고 한 거죠. 근데 표정들이 뭔 배신감에 같은 그 눈초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책이 있는데 새 거니까 오늘 첫 강의니까 또 밑줄 흔적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두 번째 보면 용어 정리라고 나오죠. 왕별 표시해 놓으세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별 표시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왕별 표시를 하면 되죠. 자, 왕별 표시하면은 거기에 1번 밑줄 뭐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가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면은 사람의 신분이 바뀌겠죠.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납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하면은 납세자.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세무서 중앙정부는 세금을 내기 전에 사람만 관리하지 세금 내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 거지 납세가 중요한 거 아니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재미가 없어. 에이 안 되겠구나. 용기 좀 하자. 그래갖고 1년에 하루 날짜를 잡습니다. 몇 월 며칠? 3월 3일. 3월 3일이 무슨 날이죠? 설마 그 전설 속의 삼겹살 대위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납세자의 날이죠. 이런 날만 그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누가 많이 동원되죠? 그렇죠. 오, 몇 년 차셔요? 너무들 잘하는 게 연예인들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성실 납세자로 해서 표창 받으면은요 나중에 세무사찰, 세무조사 같은 것이 면제되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크게 뭐 한 건 할 게 있다. 그럼 몇 년 전부터 세금을 갖다 뒤에다 내요. 원리대로 다 내고 많이 내. 그리고 세무서에 좀 친한 척하고 그 납세자의 날 표창 한번 받고 한방 사고 치고. 이건 실무용인데 교육용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표창이나 하나 받으면 나중에 조금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를 대비해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죠? 우리끼리니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실무용이 된다는 얘기죠. 교육용은 안 되지만. 그래서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 세금 잘 낸 사람을 위로잔치 해주는 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대부분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연예인의 소득이 많다는 얘기죠. 세금이 많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대접받는 거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하지만은 연예인들이 뭐 요즘 TV에서 빚이 100억이 있었다, 80억이 있는데 거의 90%가량 갚았다. 몇 년 동안에 그죠? 그거 볼 때마다 좀 어때요 기분이? 에?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개업을 하시면 뭐 좋은 건수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개발붐들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다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늘이 내려준 걸 여러분이 받질 못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중개로 많이들 받으시면 되죠. 내가 한 분 중에 여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 어떤 원룸 요거 임대 전월세 이거 하려고 나 공부한 게 아니다 1년 동안 하고서 그분은 땅에 뛰어들었어요. 땅에. 그래갖고 처음엔 고전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래갖고 여자분인데 대차죠. 무늬만 여자죠. 그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평상시는 16문제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해요. 근데 꼭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하면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접니다. 그렇죠.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제가 강의 안 하는 그 시간을 다 꿰뚫었으니까 그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쉬는 시간에 가서 내가 해결도 해드리고. 그래서 한 분도 한 5천만 원 정도 세금 나왔는데 한 1,500으로 잘했죠. 그래서 맛있는 오리 먹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이 세법이라고 하면은 근데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막상 사고 쳐놓고서 나보고 뒷감 당해달라는 분. 이 세법이라는 건 중개 업무랑 마찬가지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거 자료 만들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꼭 사고를 저지른 다음에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건 불법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다 합격하셔가지고 하면은 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회 무료 쿠폰을 드릴 테니까 저 고급 인력입니다. 실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죠. 그럼요. 다 되죠.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런 또 세무서 직원을 또 잘 만나야 돼요. 초짜럼 죄송합니다. 처음에 발령난 사람 만들면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법전을 갖다 놓고 원리 원칙 우리끼리 얘기하는 유도리라는 게 없어요.
이거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담당자를 한번 보고 그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는 무조건 원리 원칙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친해지면은 의리는 있습니다. 네, 목소리 조그맣게 한 가지만 하고서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 신문 방송에 보면은 이런 얘기 되나?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요. 에? 그 경찰관들이다 이런 분들은 혼자 먹어요, 많이. 그래서 자주 나와요. 뇌물 먹었다 걸렸다는 게. 세무서 직원은 거의 잘 안 나와요. 노나 먹으니까. 제가 세무서 강의를 많이 나갔습니다. 또 세무사가 된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1차 면제하고 2차로 해서 따면은 또 컴퓨터로 해야 돼요. 전산이라고. 그걸 내가 특강을 많이 나갑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그분들은 모르니까. 이거 독수리타법, 그죠? 독수리타법인데 나는 그 날개 핀 독수리타법은 또 처음 본 게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지금 마이크 때문에 내가 표현 동작.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독수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날개 핀 독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손이. 근데 또 잘하셔요. 그분들 했는데 그 세무사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세무서도 의리들이 있어요. 회전이 되면은 꼭 인수인계 시켜줘요, 나를. 근데 혜택도 받고. 나쁜 표정 짓지 말아요. 혜택이라는 건 서로 인간적인 거죠. 조금 힘든 게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와서 막 해주고, 교수님 오셨냐 그러면서 앉아 계시라고 커피, 그건 본인들이 해주고. 이 의리각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저 세무서에서도 제일 파워가 좀 세고 따뜻한 봄날이 되는 과가 이제 법인세과입니다. 법인세과가 좀 제일 돈이 많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 먹고 싶으면 옛날에 이제 부가가치세과 친해서 가면 되고, 그 동네 유지분들 만날 때는 이제 소득세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오잖아요. 상품권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김영란법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들어오면은 서로 논아가줄 수밖에 없죠. 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민원실. 총무과 소속인데 욕은 욕대로 뒤지게 먹고서 생기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 114 물어봅니다. 114에서 어디 세무서 하면 연결해 주죠. 그게 다 민원실이에요. 다짜고짜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생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건 이제 3년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만 총무과 소속이라서 그 친구들한테 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정이라면 나쁜 거지만은 걸리는 확률이 많이 적죠. 같이들. 대신 걸리면은 항상 무대기로 같이 걸리죠. 액수가 클 때.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건 실무용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해질 사람은 여러분 파트너하고, 파트너로 된 또 누가 있느냐? 요건 이제 중개 파트너하고, 두 번째는 세무사 한번 유능한 분, 그다음 법무사 유능한 분. 이렇게만 딱 삼각편대하고 나면은 많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법에 대해서 빠삭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앞으로 1년간 지켜보면서 저분 참 괜찮다 이러면 지역 쪽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저 사람 괜찮다 안 좋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좋나 안 좋나? 나중에 저기 친해지시게 되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해봐요. 식성이 좋은 분들은 사업성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까작까작 하는 것보다. 이 표정은 또 왜 그러죠? 한번 지내보시면서 거의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지역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런 걸 나중에 내가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분들 지역적인 데서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해서 첫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취득세에서 나올 거냐, 재산세에서 나올 거냐,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거냐, 요거에 관한 것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뜻이 뭐더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란 얘기죠. 했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뭘로 바뀌죠? 그래서 매년 3월 3일은 무슨 날? 이제는 삼겹살 데이 이러지 말고 납세자의 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업하고 표창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요거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간 쉬세요.